한국 선수들은 실력에 매너, 그리고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죠.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니 프랑스의 행태가 한결 더 웃겨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니 그것도 어이가 없고요. 초반부터 태극전사들의 메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 파리. 각종 스포츠 매체에서 예상한 메달이 아닌 깜짝 메달들이어서 더 반갑고 좋은 메달 소식인데요. 오늘은 영국 언론 매체의 통역을 맡은 통역사분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인 위용을 떨치고 있는 만큼 평소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확실히 체감되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우리보다 더 분노하고 한국의 체계적인 선수 지원에 더 감탄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인 취재진이 바라본 프랑스 올림픽, 그리고 그 속의 한국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영국 출신 통역사죠. 저는 이번에 더타임스로부터 파리올림픽 취재 통역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게 수락한 일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올림픽은 빅 이벤트이고 제게도 좋은 커리어가 되니까요. 제가 파리에 살고 있는 건 일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파리에서 5년째 살고 있지만 영국인인 저로서는 가끔 프랑스에 대해 짜증이 나곤 해요. 특히 국제경기 같은 때면 더 그렇죠. 지금은 올림픽이라고 미쳐버린 파리 물가도 엄청 짜증나서 제가 좀 평정심이 아닐 것도 같은데요. 이해해주세요. 여기 물가 완전 돌아버렸거든요. 아니 올림픽 기간에 왜 지하철 요금을 2배 올려버린 걸까요? 지금 식당에서 콜라 한 병에 한국 돈으로 8,000원이 넘는데 제가 이번에 통역 업무를 하며 지원을 안 받았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점심 식사 사 먹으면 한국 돈으로 7만 원. 지하철로 경기장 2-3번 왔다 갔다 하면 지하철 요금만 한국 돈으로 3-4만 원은 뚝딱인데 파리의 소매치기를 없앴다더니 나라가 소매치기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 제가 좀 흥분했는데 이런 이야기 말고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과 프랑스는 오랜 역사적 라이벌 관계에 있잖아요. 중세 시대부터 10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을 거치며 서로 경쟁해 왔거든요. 근대에 들어서는 식민지 개척과 산업혁명을 통해 서로 견제하며 발전했고 현재도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협력 관계도 맺었지만 여전히 미묘한 라이벌 의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프랑스가 좋아서 살고 있니? 라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오히려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은 한국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사실 이번에 영국을 대하는 프랑스의 태도에 대해서 세모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국을 이렇게 졸렬하게 대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프랑스가 한국을 대하는 행태는 외국인인 제 눈에도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빼고 봐도요. 개막식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실수는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오류였죠. 게다가 공식 SNS에서 한국 선수들을 소개할 때만 유독 국기가 흐릿한 사진을 사용한 것도 의도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불편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민감한 문제지만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어그레션,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형태의 인종차별처럼 느껴졌어요. 국제 행사를 주최하는 나라가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의도했든 실수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프랑스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진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다니 통쾌함이 2배랄까요? 스포츠 경기에서 뭔가 이런 감정을 섞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마치 프랑스의 되먹지 않은 오만함에 대해 우아하게 복수를 해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비어서 갔던 펜싱 경기장에서 그런 명경기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실력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네요. 오상욱 선수는 발목과 손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상대 선수가 경기 시작음을 못 들었다고 흐름을 끊고 칼 바꾸고 혼자 뒤로 자빠지고 하는 걸 보며 혀를 찼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멋지게 승리했잖아요. 펜싱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며 관중석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는 제 기분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 튀니지 선수가 프랑스에서 훈련받은 선수고 코치도 프랑스인이라 아마 심정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튀니지를 응원했을 텐데 보기 좋게 엎어버린 멋진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기력만큼이나 오상욱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정말 대단했어요.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 경기 후 상대 선수와 나눈 존중의 인사를 보며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느낄 수 있었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예의 바르고 젠틀한 모습은 한국 선수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젠틀함을 담기엔 프랑스가 너무 젠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도 IOC의 실수는 계속되는 걸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게 되었는데요. 공식 SNS에서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상국으로 잘못 표기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유치하고 수준 낮은 행동이었어요. 제가 앞서 말했던 마이크로 어그레션이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인종차별처럼 느껴졌죠. 실수같이 보이지만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전 고의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항의하면 실수인데 예민하게 왜 그래요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속이 터지거든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런 짓은 좀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뒤에 만난 영국 취재진들도 이런 상황을 보고 이건 좀 심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어떤 기자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원전 이야기도 하던데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 물어봤거든요. 그 기자분이 이런 건 내 생각일 뿐이라고는 했지만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꼭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듣고 보니 영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체코 원전을 최근에 한국이 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24조 원짜리라고 하던데 한국이 제시한 가격이 프랑스 원전의 절반 수준 이하이고 중국보다 낮은 단가라 한간의 소문으로는 한국이 덤핑으로 팔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한국 원전이 싼 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가 원전을 비싸게 팔고 있대요. 그래서 체코가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한국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마크롱이 단단히 뒤틀린 것 아니냐고 하던데요. 근데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절반 이하를 한국이 제시했다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기자분 말씀이 원전 공사 비용 이래봤자 생각보다 심플한 게 기자재, 시공, 건설이자.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80%에 달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원전 가격이 저렴해질 수도 무시무시하게 비싸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싸고 그 다음 비싼 원전이 프랑스래요. 그런데 한국이 기술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기자분 말로는 2007년 기준으로만 봐도 미국, 프랑스,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이 비슷했대요. 그런데 미국이 거의 6배 가까이 폭등해버린 건 기자재 제조, 인력, 재료 조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핵심 기자재에 쓰이는 부품을 한국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 중인데 이게 개선되기는 영 어려워 보인다나요. 그리고 미국이 쓰는 부품들의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여기저기서 수입하다 보니 제품이 적기에 오지도 못하고 비싸지면서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미국 내 원자력 기업의 인력도 신규 공급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기간은 길어지고 건설이자도 늘어난다고 했죠. 이러다 보니 원전 프로젝트 자체를 장기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공법 실패율도 높고 원전도 취소당하기도 하고요. 아예 그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파산했대요. 막연히 미국이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죠. 그 기자분은 그냥 미국은 원전에 있어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프랑스는 대체 왜 비싼 거냐 라고 하니까 핀란드에 건설하는 원전이 미국과 비슷하게 공사 지연이 되면서 정상 비용보다 많이 증가했대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공사 지연 비용을 고려해서 입찰해야 하니 비쌀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꾸준히 원전 건설을 해왔으니 이렇게 지연될 이유도 없고 인력도 충분해서 물가 영향 빼면 비용 상승 요인이 없었다네요. 게다가 새로운 공법을 계속 도입해서 공기도 단축할 정도로 실력도 좋고요. 멀리 갈 것 없이 아랍에미리트 원전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이 덤핑도 아니고 미치고 파는 것도 아닌데 프랑스가 이걸 가지고 완전 질투를 해서 올림픽에서 이렇게 유치하게 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전역에 부는 한류 바람 때문에 문화강국인 걸 자랑하고 싶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배도 아플 거라고요. 동양의 작은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를 계속 다 가려버리는 느낌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원전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인 건 몰랐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선수촌 식사요. 한국도 이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던데 영국도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오죽하면 영국 올림픽협회 앤디 헨슨 최고 경영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겠어요.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 등이 충분하지 않고 선수에게 생고기가 제공되는 등 음식 품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며칠 내로 극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데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앤슨 최고 경영자는 이어서 우리 선수들은 선수촌 근처에 따로 마련한 훈련소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음식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영국에서 추가로 요리사를 불러오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올림픽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신뢰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영국 선수단의 대응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전부 한국을 취재하러 가더라고요.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면서요. 한국 대표팀의 대응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선수들은 선수촌 바깥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매일 제공받고 있더라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조리사 15명을 프랑스 파리로 파견했다고 하던데 더 놀라운 건 이 조리사들이 파리 외곽 퐁텐블로이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매일 점심과 저녁 2차례씩 도시락을 만들어 차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선수촌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고기가 부족한 선수촌 식당과 달리 맵기 육류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 대표팀의 준비선과 선수들을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영국 대표팀도 한국처럼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사실 파리올림픽의 식사가 이 정도로 부실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마치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대비를 해놨더라고요. 이를 보면서 주변의 다른 나라 관계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지금까지 가장 준비를 잘한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뒤쫓아가는 중이에요. 실제로 영국 선수단 관계자들이 한국 선수단처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선수 관리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선수들만큼이나 대표팀을 지원하는 관계자들도 인터뷰하기 바쁘더라고요.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한국 대표팀의 준비 과정에 대해 물어보느라 바쁘던데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했는지 등등요. 한국 대표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성견지명이 아닐까요? 놀라운 건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대표팀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의료진도 따로 파견했다고 해요. 물리치료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선수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대요. 이런 세심한 준비를 보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메달을 휩쓸며 스포츠 강국으로 돋보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영국 선수단도 이제는 한국식 대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될까 모르겠네요. 한 선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한국 선수들처럼 도시락을 먹고 싶어요. 그들의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없을까요? 이런 요구가 늘어나면서 영국 올림픽협회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긴 한데 미리 준비하고 온 게 아니라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영국 쪽 기자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한국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챙기는 걸 보면서 뭘 저렇게 과하게 준비해왔나 했대요. 설마 올림픽 선수촌 음식이 그렇게 나쁠까? 이건 좀 유난인데.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준비가 과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정확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심지어 프랑스 기자들도 감탄하던데요. 자기들이 이렇게 개판으로 할 줄 미리 본 사람들 같다면서요. 자학개그를 하며 제 의견을 묻길래 저는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한국의 준비성과 세심함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대답해줬습니다. 한국인들의 국민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양궁만 봐도 협회가 엄청나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국 양궁협회만한 곳이 없던데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인도팀은 한국인 감독님께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국에서도 기사가 여러 개 나갔는데요. 한국 감독들이 한국을 금메달리스트로 만든 기술을 전 세계에 이식해줬고 인도 실력이 급상승한 것도 결국 다 한국인 감독 덕인데 인도 양궁협회는 백 감독에게 빼먹을 기술을 다 빼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논조로요. 미국 기자들은 인도를 경험하면 중국은 양반이라며 앞으로 스포츠든 다른 분야든 인도나 중국에 투자하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걸 취재한 기자에게 물어보니 인도 쪽에서는 인도 자력으로 양궁 대표팀 개발에 성공한 모습을 만들어내길 원해서 중계화면에 인도 대표팀이 승리를 하는 순간 한국인이 잡히질 않길 바랬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죠. 클린스만처럼 일한 사람도 아니고 인도 양궁 대표팀을 위해 2년간 헌신해온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올림픽 경기 전술을 메신저로 보내줬다고 하던데 그야말로 쫓아낸 거잖아요. AD카드 발급이 안 됐으니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가져가라고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욕먹을 걸 각오했겠죠. 그리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 게다가 양궁처럼 멘탈 싸움인 경기에서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 직전에 감독을 저렇게 내쫓아버리다니. 보니까 8강에서 네덜란드가 압승해서 인도가 탈락했으니 인도는 욕은 욕대로 먹고 성과도 못 건졌네요. 지금 백운기 감독 문제는 한국보다 외신에서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대체 저러면 이후에 감독은 어디서 구하려고 저러나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꼭 인종차별주의자나 특정 나라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한쪽으로 쏠린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는 걱정도 좀 되지만 한국 분들께는 한 번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조금은 두서없지만 파리올림픽을 함께 경험하며 느낀 점 또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 이렇게 공유해보면 어떨까 해서 보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코리아하우스도 갔다 왔답니다. 여기서 조선왕실 화장품을 모티브로 한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지립밤이라고 해서 그건 뭐야? 했는데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전통 도자기 문양이라고 하던데 이걸 계기로 한국의 전통 문화에까지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한류 팬으로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성을 갖춘 나라일 줄은 몰랐고 기자분들과 함께하며 뜻밖의 한국의 원전에 대한 설명까지 듣고 또 아름다운 전통 문화도 접해보니 한국이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 같거든요. 게다가 올림픽 현장에서 느껴지는 한국의 철저함, 준비성들을 보며 한국이 더 좋아졌고요. 덕분에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지원을 받고 있으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초반부터 메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저도 통역 업무를 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영국 다음으로는 한국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또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특히 양궁 경기를 꼭 보러 가고 싶은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요.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과 정확성 그리고 팀워크는 정말 대단해서 그들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하는데 말이죠. 제가 좀 정신없이 저 이야기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요. 저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통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소식 전해보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영국 취재진과 함께 일하고 있는 파리 거주 5년차 통역사분의 솔직한 파리올림픽 뒷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러워요. 왜 한국은 중국하고만 붙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연일 태극전사들의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하루하루. 파리올림픽의 졸속 행정과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의 활약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데요. 초반 페이스가 너무 좋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만 16세 한국 역대 하계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까지 등장한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메달 중간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경쟁 중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대회 전 파리올림픽 목표가 금메달 6개로 종합순위 15위 이내를 예상했지만 목표치를 수정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낮게 평가한 것 아닐까 하는데요. 여기 태극전사들의 눈부신 활약을 한국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국 유학생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왜 한국은 중국만 만나면 이렇게 되는지 파리올림픽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경이라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샤오메이입니다. 이건 제 본명은 아니에요. 제가 메일을 보내면서
중국에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인데요. 요즘 한창 뜨거운 화제인 파리올림픽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이걸 혹시 중국 사람들도 보게 될까요? 중국인들이 보면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경험과 그로 인해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학교 친구들과 함께 보고 있어요. 같은 유학생들도 있고 또 한국인 친구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TV 중계로 많이 보다 보니 한국 경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여자 양궁 단체전은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왜 중국이 한국과 붙기만 하면 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말이죠.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중국 양궁팀의 전망은 밝아 보였습니다. 4월과 5월에 열린 1회차 월드컵에서 우리가 한국을 2번이나 이겼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의 에이스 안산 선수가 대표팀에서 탈락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번엔 가능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또 한 번의 패배였습니다. 한국은 10연패를 달성했고 우리는 또다시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종목을 독점할 수 있는 걸까요? 은메달만 5개째인 중국이라니 한국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양궁팀의 선수층이었습니다. 직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이번에는 출전조차 하지 못했으니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겠죠. 공정하고 엄격한 한국의 선수 선발 과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나 싶긴 한데 중국도 인구가 많은 만큼 인재도 많고 실력이 꽤나 많이 올라왔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 흔들리는 건 항상 중국인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한국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하기사 임시현 선수가 랭킹 라운드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부터 뭔가 느낌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을 세워놓고 들뜨지도 않고 차분해서 경기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저렇게 놀라지도 않나 했거든요. 사실 한국 선수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제일 무서운 건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이에요. 그 근성과 끈기 해내고자 하는 의지.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나 싶긴 한데 아직 제가 적절한 단어는 못 찾았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한국 보도를 할 때 늘 언급하는 게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과 침착함이에요.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은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국 친구들하고 지내면서도 느끼는데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 싶긴 한데 뭔가 안 좋은 순간이 오면 중국 친구들은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주로 하거든요. 너가 내게 이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친구들은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래 더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탓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안 했나 보다, 노력을 안 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 양궁을 보며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물론 한국 양궁의 성공에 있어 오랜 노하우,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슈팅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지원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남자 단체 양궁에서도 김재덕 선수는 벌이 손에 앉은 데다가 조준점 사이로 날아가며 슈팅을 방해하는데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10점을 쏘는 걸 보며 그 생각은 이제 확신이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인드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중국 사람들이 흡수할 수 있다면 우리 중국 대표팀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렇지만 이게 문화 차이도 있는 건지 단순히 한국에 있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닌 느낌입니다. 양궁만 봐도 우리 중국 대표팀도 한국인 감독님인 권용학 감독님이 이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한국과 같은 한국인 감독인데도 다 배우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도 양궁이 엄청나게 발전하다가 한국 감독님이 빠진 이번 경기부터 우르르 무너져서 존재감이 거의 먼지에 가까운 걸 생각하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영향력이 꽤 큰 건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질까요? 이걸 가지고 중국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한국 양궁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현대자동차에서 슈팅 로봇까지 개발해서 선수들을 지원했네요. 사람이 아니라 로봇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때까지 연습을 하란 건가
하고 중얼거렸는데 이 정도로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연습시켜주고 또 선수들이 맘 편히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것이 한국 양궁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기술적인 지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한국에 와서 살아보지 않아도 알 사람은 알고 있구나 싶었죠. 이걸 중국 선수들도 느껴서 이미 귀에 눌린 걸까요? 한국인들의 그 독특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인드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의 에이스 리지아만 선수의 말에 의하면 한국 선수들이 화살을 당길 때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는 걸 직감했다고 하더라고요. 40년 올림픽 결승전 무패 기록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는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40년간 한 번도 금메달을 내주지 않았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글로 정리하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네요. 그래도 참 신기한 건 한국에 와서 보니 양궁이 그렇게 인기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 양궁이 중국의 탁구 느낌이라 중국 사람들이 탁구를 많이 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활을 다들 많이 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축구나 야구를 훨씬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서 천재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일까요? 스포츠가 다양하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튀어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양궁은 생활 스포츠도 아닌데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온 친구랑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도 엄청 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인구수로 따지면 한국이 제일 꼴등인데 왜 매번 한국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뿅 하고 1등을 가져가 버리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체육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이상하게 한국과 붙으면 죽어라 노력한 게 허무해지는 느낌이라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 선수들을 이기지 못해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실력과 정신력을 인정하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 자주 지는 것도 그들에게 배울 점이 아직 많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죠. 일본 친구는 엄청 투덜대던데 저도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이렇게 유학을 왔지만 전 처음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좀 강했거든요. 편견이라기보다는 다 아는데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좀 이중적인 마음이었던 데에는 인터넷에서 본 댓글 탓도 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기와 수박을 제대로 못 먹는다.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다는 등의 말들이요. 심지어 한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너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하면서 제게 한국에서 먹을 게 부족하거나 부실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바로 국제 택배로 통조림이든 뭐든 붙여주시겠다고요. 지금 엄청 황당하시죠? 당연히 엄마는 그런 택배를 보낼 일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잘 믿지 못하시길래 제가 오죽하면 마트에 가서 영상통화까지 했겠어요. 아, 물론 한우는 비싸요. 그런데 뭐 꼭 한우를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육류는 충분히 먹을 만한 가격대이고 해산물도 풍부했어요. 제 한국 친구들 보면 정말 잘 먹어요. 오늘은 오징어, 내일은 광어, 모레는 소고기.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이 고기를 못 먹는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알게 됐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놀라운 건 한국의 교육 수준이었어요. 한글이 배우기 쉬워서 그런지 문맹률이 거의 없다고 해요. 조선의 위대한 왕이 만든 한글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맹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중국은 한때 문맹률이 80%에 달했으니 정말 큰 차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부모님이 꽤 돈을 잘 버셔서 저희는 중국에서 꽤 잘 사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깔끔하고 예의를 지켜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높은 교육 수준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익명으로 메일을 쓴 거기도 해요. 올림픽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것도 흥미로운 관심사이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한국인들 특유의 마인드, 정신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제 개인 SNS에 대놓고 하면 아마 전 댓글 테러와 신상정보 공개로 나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인정할 건 그냥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성장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주의 탓을 하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 역시도 배울 점이 너무나 많죠. 사실 전 처음에 그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큰 키, 다부진 체격, 조각 같은 얼굴까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속 한국 남성들보다 더 연예인 같은 얼굴인데 이 사람이 진짜 운동선수 맞냐고 한국 친구들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오상욱 선수를 엄청 응원하면서 봤거든요. 단순히 그냥 얼굴만 보고 끼아하며 좋아한 느낌이라 좀 부끄럽긴 한데 이해해주세요. 잘생기긴 잘생겼잖아요. 하지만 경기를 지켜보다 보니 그의 실력과 인성을 알게 되어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상욱 선수가 결승전에서 보여준 페어플레이 정신에 한 번 더 반해버렸거든요.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그를 공격하는 대신 일으켜 세워준 모습에 제 심장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심지어 경기 시작 신호를 못 들은 상대 선수에게 경기가 시작됐다고 알려주는데 중국 커뮤니티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소식을 전하는 캐스터들도 제가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상욱 선수의 행동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올림픽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라며 감탄하는데 다 반해버렸다 싶었죠. 게다가 키도 크고 잘생겨서 지금 중국에서는 오상욱 선수 팬클럽이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모이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다들 한국에 관심도 많고 한국 좋은 것도 알고 한국 사람들 좋은 것도 아는데 왜 대체 이렇게 댓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을까요? 제가 유학을 온 지 이제 1년째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다 적응했고 너무 편하지만 댓글에서 하도 다른 이야기들을 해대는 통에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땐 좀 힘들었어요. 아까 말했던 고기 이런 거 말고도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거든요. 저도 베이징 출신이라 대도시에는 익숙한데 서울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베이징도 꽤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좀 더럽고 정신없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변명을 하자면 예전엔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샌 안 그렇거든요. 특히 공항 이런 데는 엄청 관리해요. 그런데 서울과의 차이는 바로 사람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뭔가를 먹던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꼭 쓰레기통을 찾아버리더군요. 이런 시민의식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비결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데나 내다 버리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달 가까이 지내면서 신발을 한 번도 닦지 않았는데도 신발 표면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게다가 서울의 자동차들도 깔끔했죠. 베이징 거리의 자동차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것에 비하면 서울 거리의 차들은 금방 세차한 것 같았어요. 그뿐인가요? 식당에 가면 음식이 정말 깔끔하고 위생적이에요. 고급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니까요. 길거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튀김 노점 옆에서조차 쓰레기나 오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빈부와 관계없이 공중위생에 대한 공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사실 한국에 와서 튀김을 많이 먹게 됐어요. 중국 사람들은 튀김을 많이 먹는다고 알고 계시던데 전 중국에서 튀김을 먹으면 여드름이 올라와서 먹지 않았거든요. 몸매 관리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똑같은 튀김인데 덜 기름지고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옷을 잘 입어서 저도 예쁜 옷을 입고 패션을 좀 따라가려면 몸무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와서 완전 식욕이 돌아서 큰일입니다. 아주 솔직히 물가가 베이징보다 훨씬 비싼 것, 그리고 음식이 맛있어서 입맛이 도는 것만 빼면 전 정말 한국이 좋아요. 노점에서 파는 간단한 튀김도 중국보다 훨씬 비싸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만큼 품질이 좋아서 이해는 돼요. 한국은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하니까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가짜 물건이나 음식에 대한 걱정도 없고 차들이 보행자를 우선으로 배려고 있어 이런 면으로도 안전하죠. 베이징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해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차들이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더라고요. 신호도 잘 지키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올 때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걱정하셨는데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1년 남짓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한국인들의 섬세함이었습니다. 거리의 청결함부터 시작해서 음식의 맛, 서비스의 질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인들의 꼼꼼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학교 기숙사의 시설에 놀랐습니다. 각 건물마다 식당, 스터디룸, 체육관, 독서실, 활동실은 물론이고 의류 세탁, 건조, 다림질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인쇄 장비까지 있어서 부족한 게 전혀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시설 관리였어요. 뭔가 고장나면 중국과 달리 처리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보통 하루도 안 돼서 수리가 완료되더라고요. 공중화장실 문화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가 좀 칠칠 맞아서 중국에 제 집에 가면 손수건이 엄청 많거든요. 하도 흘리고 다니니까 어머니께서 늘 챙겨주셨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오면서도 손수건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한국과 관련해서 어머니께서 하신 걱정은 하나같이 별 의미가 없네요. 핸드타월과 휴지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손수건을 잊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게다가 화장실이 중국보다 훨씬 깨끗해서 놀랐는데요. 심지어 화장 거울까지 있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옷을 다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양치도 하고 화장도 고치고 편하게 사용하는구나 싶어서 이건 정말 놀라우면서도 좋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질투나는 나라, 알고 보면 문제가 많고 중국에 비해서 뒤처진 부분들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느낍니다. 특히 시민의식과 공공질서, 그리고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중국 사람들도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다시 느끼게 된 걸 익명 커뮤니티를 보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국 사람들 전체가 다 바뀌기는 어렵겠죠? 한 나라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참 많이 깨닫는 요즘인데요. 단순히 겉보기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 사회 시스템,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발전이 되어야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스포츠, 예술 등의 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요. 물론 한국이라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앞으로 남은 유학생활 동안 한국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제 인생관이 많이 바뀌게 된 나라라 처음에는 그저 유학생활을 잠깐 하다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최대한 오래 머물러 보고 싶긴 하지만요. 실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비자 문제도 있고 또 요즘 한중 관계가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졸업하는 시점에 저처럼 한국어와 중국어를 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고요. 실제로 한국에 유학을 왔던 중국인 친구들, 선배들 중에서 한국 회사 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또 능력이 출중해도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꿈이 너무 비현실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 한국에서의 취업이 어렵다면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중국에서도 여전히 많으니까요. 한국인 특유의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자세를 보면서 저도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일하고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은 굴뚝 같지만 여의치 않다면 중국에 돌아가서라도 한국과의 연을 계속 이어가 보고 싶네요. 올림픽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부모님께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 해봤어요. 부모님께서 열성 공산당원이셔서요. 다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기도 하네요.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한 느낌이랄까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 이 모든 것이 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올림픽에서 중국과 한국이 맞붙는 일은 없이 중국과 한국 모두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다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파리올림픽을 지켜보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중국인 유학생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